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김진영 선생입니다. 용어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행정행위 끝나고 개인이 뭔가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개인이 끝내 그걸 따르지 않거나 불이행하면 행정청은 이 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무행 확보수단을 국가는 동원하죠. 의무행 확보수단에서 건물 철거하고 세금 안 낸 사람들 집 압류, 공매 이런 걸 합니다. 그걸 받은 개인은 억울하니까 그걸 가지고 쟁송 들어가고 피해 본 거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정보, 국가배상 등 이런 것들을 구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무확보수단의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금전적인 배상으로 만족하는 손해정보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의무행수단은 텔레비전 보시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의무확보수단의 체계를 잡아보면 행정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벌, 새로운 수단이 있죠. 행정강제는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건물,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세금 안 낸 사람들 집 압류, 공매하고 이런 걸 하죠. 즉시강제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니까 그 걸린 사람들 격리비용동에 고립시키죠. 격리조치하죠. 그게 즉시강제. 행정조사 등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행정상 강제고 행정강제 집행 4가지가 있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같은 걸 해서 대집행 국가가 대신하고 집행벌, 이행강제금 돈 부과하죠. 직접강제 영업소 폐쇄시키고 세금 안 내니까 강제징수합니다. 이런 걸 볼 거예요. 그리고 행정벌, 예비군 끝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군정벌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이 부과되죠. 과태료입니다. 꼬마애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제때 안 하거나 아버지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사망신고 안 하면 질서벌 부과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죠. 이렇게 이제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의무확보수단이라 해서 공급거부, 공표, 간호사업 제한 등 과징금, 가산세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체계를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 새로운 수단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서 처음부터 이 대집행, 강제집행에서 대집행으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쉬운데요, 내용은. A가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죠. 또는 그 불법 시설물, 불법 건축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통장애 유발하고 많은 사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서울시장은 A에게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안 따르죠. 근데 무허가 건물 철거는 A뿐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인부들만 고용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이 건물 철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국가가 대신하거나 3자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합니다. 대신해야 되는데 안 했다. 자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A가 안 하면 행정청이 대신하든지 아니면 3자한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거, 국가가 행정청이 대신한다. 행정청 또는 3자가 대신하니까 대신집행, 대집행이죠. 저 대라는 말이 대신한다 할 때 그 대입니다. 대신한다, 대집행. 대집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가져와서 대집행해서 철거해버리죠. 그 고용해서. 그리고 그 포크레인 불렀던 비용 같은 거 엄청 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A에게 다 받아냅니다. 이게 대집행이라고 하죠. 나 대신 행정청이 하거나 3자 철거 대행회사가 하고 비용을 물어내게 한다.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이 되려면 먼저 철거 명령이 내리고 그 다음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계고를 하죠. 계고해서 경고 등을 해서 언제까지 들어가겠다. 그리고 영장 통지 비용이 얼마 들겠다. 이런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대집행 실행하죠. 모든 건 너가 해야겠기 때문에 비용을 받아내겠다. 비용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대신한다고 해서 대집행이다라고 합니다. 뭔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바로 이 대집행이라면 이제 대신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죠. A가 불법 묘지를 소송하고 불법 농지 취득합니다. 여러분, 노는 도시 사람이 논 취득하면 안 돼요. 노는 작용농이라고 해서 본인이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 취득을 해야 됩니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면 그 논이 땅 투기 우려가 돼버리고 그럼 농지가 사라지면 식량안보 문제가 생기니까 농지는 작용농이 취득해야 되며 다른 사람 취득하면 안 되니까 농지를 팔라고 합니다. 취득 못할 사람이 취득하면. 또 묘지를 요즘 그 화장 많이 하지만 남의 땅에다가 아니면 엄청 크게 해서 불법 묘지를 조성하죠. 그래서 얼마 면적 크게 못합니다. 근데 불법 묘지 조성하니까 행정청이 너 그거 빨리 묘지 이장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묘 이장을 하고 농지 처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건 내가 이행하지 않아요. 불이행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대신할 수 있느냐?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이지요.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비대체적 자기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행정청이 결국은 대신할 수가 없죠. 이 의무는 생각해 보세요. 묘 이장을 누가 대신한다? 우리 정서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A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A가 하도록 심리 압박을 가하는 금전을 부과하면 그 금전이 바로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집행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더 좋은 점은 의무행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해서 계속 부과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1년에 2번, 보통 1년에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 돈이 나와요. 이 금전 부과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행강제금이죠. 그 돈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걸 할 겁니다. 그 돈 쌓이게 되면 거의 뭐 땅값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하게 되고 국가도 괜히 마찰 빚느니 이 돈 부과하는 게 서로에게 편한 겁니다. 이것을 이행강제금이죠. 대신하니까 대집행. 대신 못하니까 그 사람만 하게 되니까 이행강제금 비대체적 자기 또는 부재하기 의무. 이렇게 금전을 통해서 강제하니까 매김을 통해서 강제하니까 간접강제라고 하지만 A가 무허가 영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술집, 무허가 룸사롱 등을 하고 있죠. 행정청이 벌금 부과하고 막 이럽니다만 그래도 A가 안 따르니까 A를 행정청이 직접 와서 영업소를 폐쇄시켜버리죠. 영업소 강제 폐쇄시키면 국가가 직접 와서 한다고 해서 강제 폐쇄라고 하고 어떤 가게 영업소 폐쇄시킨 다음 앞에다 봉인 조치해가지고 열쇠 잠궈버립니다. 그 사람 영업 못해요. 이제 손님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은 뭐하죠? 입구에다가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뭐 붙여놓고 실제로는 강제 폐쇄받고 내부 수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것이 직접 강제입니다. 아까 금전부가 이행강제금은 금전이란 매김을 통하니까 간접 강제였지만 이건 그런 거 없이 국가가 직접 오니까 이런 건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간접 강제, 국가가 직접 오니까 직접 강제 이렇게 부릅니다. 강제 집행이죠.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 집 경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살림살이 뭐 이런 거 자동차에 압류 붙이고 이러죠. 그걸 공매해서 여러분도 공매 물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 세금 안 냈을 때죠. 금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니까 국가가 조세부가 처분을 내려서 세금 내라고 처분 내립니다. A는 내야 되겠지만 이걸 안 내죠. 안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이 있습니다. 자동차, 집 이걸 공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조세부가 처분을 내리고 그 사람이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날라오죠. 독촉장을 그래도 안 따르면 체납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그 절차가 바로 압류매각 청산 단계 들어갑니다. 압류는 못 팔게 묶는 겁니다. 저 재산을. 강제집행 들어온다 하면 몰래 빼돌려 놓죠. 팔아버립니다. 친구한테 막 증여합니다. 압류해서 못 팔게 묶죠. 매각을 해서 팝니다. 매각해서 팔죠. 그리고 청산해서 돈 나눠 갔습니다. 다른 채권자나 이들과 배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금을 국가가 이렇게 해서 그 물건 팔아서라도 재원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끝내 버티면 이 국가가 돌아갈 수가 없죠. 이래서 강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네 가지 강제 집행이었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 집행이라면 이제 뭔가 의무 위반했고 이런 게 아니라 즉시강제라고 해서 전염병 환자 강제 격리 조치 등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게 강제 집행인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일반법이 있습니다. 즉 법에 근거 있는데 대집행법, 국세징수법이 있지만 이제는 즉시강제라고 해서
메르스 생각하시면 돼요. 메르스 걸려서 많은 사람들을 격리 조치했죠. 그래서 전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 강제 격리하고 이것은 의무불이행 없는데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고 갑자기 전염병이 도니까 그 사람을 격리합니다. 일반법은 없지만 급박하게 뭔가 전염병 퍼질 것 같으니까 이거 하는 것이 즉시강제죠. 강제집행은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지만 즉시강제는 나를 그 인신의 자유를 제약합니다. 그래서 금전 부과 등을 하는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 즉시강제는 예외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즉시강제가 인권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메르스 사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환자들 격리했죠. 그 사람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감염병 걸렸다고 해서 격리됩니다. 대통령까지 찾아가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안내문 해가지고 그 안에 병실이 부족하니까 밖에다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놨죠. 이게 격리 조치하면 이걸 즉시강제를 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피해 입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구제 절차 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종류가 바로 그 즉시강제 이런 걸 하고 일반법 없이 급박하게 되는 걸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강제집행과는 다르죠. 의무불이행 없이 전염병 퍼진다는 위험성, 급박성 때문에 동원하는 게 이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다음에는 행정조사가 나타납니다. 즉시강제는 방금처럼 가금의 불이행 없이 일반법 없이 급박성이 요건인 것이 즉시강제지만 행정조사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래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게 행정조사죠.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며 처분 내리기 위한 과정, 준비작용,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대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급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료 수집해서 처분 내리기 위한. 근데 그 자료 수집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것이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즉시강제하고는 많이 유사한데 그냥 급박성 여부 정도, 일반법 있냐의 차이, 개념 차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4가지와 즉시강제 조사가 있었죠. 그럼 이제 형벌이 나옵니다. 행정벌이라고 해서 벌이 부과되죠. 벌. 남자분들 예비군 끝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향토예비군 그거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때려집니다. 그 벌금형이 때려지면 그게 바로 행정벌이에요. 사망신고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나와요. 과태료. 동네에 오래된 차를 그 차주인이 있는데도 방치해가지고 통행 지장이 있으면 그 견인 조치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게 행정벌이죠. 처벌입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군정벌이라고 해서 예비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일반 권력관계에서 가금의 불이행했던 것에 대한 제재로서의 처벌입니다. 형벌 부과해서 처벌되죠. 자동차 뺑소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음주운전. 그 사람 잡아다가 처벌시킵니다. 이게 행정벌이죠. 여태 했던 강제집행 4가지는 과금의 불이행이 있지만 장래 이행을 확보해서 그 재산 압류해서 공매하고 이런 거지만 이 행정벌은 과금 위반한 것은 똑같지만 장래 가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고 강제집행은 장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요. 이건 과거를 대상으로, 이건 장래 목적으로 하니까 이 양자가 서로 병과해도 된다는 거죠. 병과가 플러스, 2개 플러스, 그러니까 강제집행, 대집행하면서 행정벌을 부과해도 되고 집행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행정벌을 부과해도 됩니다. 2개를 병과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벌이죠. 이 행정벌은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규율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공무원 규율하죠. 여러분이죠. 일을 잘못했다. 아니면 출근을 제때 뭐 했다. 뭐 출장 잘못 갔다. 징계받게 됩니다.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내부자를 규율하는 것이 징계벌입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요. 역시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벌과 강제집행 서로 병과될 수 있고 징계벌도 일반 권력, 특별 권력 차이가 나니까 서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목적이 다르죠. 행정벌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나눠지죠. 행정형벌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교통범죄, 음주운전,
군정벌, 예비군 안 나갔을 때 형벌 부과하죠. 어떤 사람 교도소도 가지요. 벌금형 때리고 그러죠. 질서벌은요, 과태료입니다. 출생, 사망, 신고, 재단하니까 과태료가 나오죠. 과태료는 돈만 내게 하는 겁니다. 돈 내게 하는 게 과태료. 형벌은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돼요. 사회생활 지장이 옵니다. 공무원 임용 안 되죠. 일정한 형벌은. 질서벌은 과태료니까 돈만 내게 하지 전과가 남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서벌 받는 게 좋아요. 과태료 받는 게 우리 국민은 좋은 겁니다. 형벌 받으면 아주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강약에 따라 형벌 부과하고 질서벌 부과하는 게 있다. 이게 행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벌하는 거. 아까는 재산을 강제집행 뺏어오는 거였고 즉시강제는 격리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 부과하고 금전 과태료 부과하는 게 행정벌이죠. 이게 이제 행정벌인데 새로운 음악보 수단으로서 관어사업 제한 공급 거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주 쉽습니다. 과징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과징금이니까 금전이죠. 돈 내게 하는 겁니다. 시장지배 사업자가 지인남용을 한다는 말은 우리 독점 업체들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어떤 물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가스, 석유 이런 데는 그들이 가격을 담합해서 가격을 집단으로 올리고 기름값 내려가도 내려가지 않고 막 이럽니다. 공정위가 그걸 적발해서 과징금을 때려서 뭐 몇백억의 과징금을 막 때리죠. 그런 것이 시장지배 사업자가 지남용하니까 과징금을 때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많이 일반에서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 변형된 과징금이 중요합니다. 뭔가 바뀐 건데 버스 업체가 있는데 편법 운행합니다. 평일 오후에 손님 없잖아요. 주말에는 이제 막 군부대 면회객 가고 외곽 많이 나가니까 손님 많고. 그러니까 평일 오후에는 영업을 안 해버립니다. 운항 안 해요. 또 배 타고 섬 들어가야 되는데 운항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은 이들 적발하고 영업정지 내려야 되죠. 영업정지 내리면 그나마 나쁜 애들 안 다닌 버스 못 타게 되니까 시민 편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믿지만 이들은 영업을 계속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번 돈은 영업정지를 당했어야 되는데 번 돈이니까 그 돈을 국가가 가징금으로 뺏어가면 그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이 가징금 부과하면 이 가징금이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해서 너 돈 벌어봐야 원래 영업정지 당하였고 못 벌 돈인데 번 거니까 그건 국가가 뺏어갑니다. 그게 변형된 과징금,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국민 생활이 없어서 안 될 이 과징금을 부과해서 돈을 국가가 뺏어갑니다. 당연히 억울한 사람은 쟁송 들어가고 구제를 받겠죠. 이런 게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확보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의무 불행하니까 강제 수단하는 걸 봤다면 행정구제법이 나오죠. 그 이제 행정 처분받고 영업허가 취소당하고 이렇게 강제 집행 받으니까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받아서 재판, 심판 소송을 받아야 되죠. 그 구제는 사전구제가 있고 사후구제가 있습니다. 사전구제는 처분하기 전부터 미리 내 의견을 듣고 방어계를 주는 행정 절차가 전형이었죠. 미리 통지해주고 이유제시 등 해야 됩니다. 옴부즈맨 청원이 있고요. 요즘 이제 옴부즈맨 청원은 많이 좀 퇴색했죠. 사후구제가 우리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는데 손해전보는 돈입니다. 돈. 금전적인 걸로 만족하는 게 손해전보. 쟁송은 행정심판소송처럼 처분 취소해달라, 나를 구제해달라, 쟁송이 나오죠. 손해전보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나옵니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나오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나옵니다. 이걸 앞으로 볼 건데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개념 위주로 이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심판소송을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손실보상은 이 손해전보는 금전으로 뭔가 만족하는 거죠. 금전 만족. 세월호 사건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금전적인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손해전보죠. 손해전보에서는 손해배상이 대표적인데 손해배상은 민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한번 예를 해보면 삼성이 있고 삼성 직원이 삼성에 직무를 합니다. 서비스 가죠. 냉장고 배달 가죠. 그리고 누구 만나러 일하러 갑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 법을 위반해서
이법유체각에 고의가실로 사고를 냅니다. 고의가실로 사고 내서 이법유체각에 사고 냈다가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에 있거나 죽거나 이랬다는 거죠. 이법이 뭐죠? 법을 위반했다. 유책이 뭐냐면 책임있게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로 사고 냈다, 깜빡 못 봤다, 과실로 사고 내면 피해자는 삼성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돈 달라, 치료비 달라, 죽었으면 그 사람 돈을 보상해달라, 배상해달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럼 삼성은 배상해줘야 돼요.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삼성은 배상한 다음에 그 직원에게 왜 이렇게 일을 했냐고 하면서 책임 물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삼성은 직원에게 구상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구상이 뭐죠? 대신 배상하고 내부적 책임 묻는 걸 구상권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죠. 근데 국가배상은 이 논리가 그대로 주체만 바뀐 겁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행위 하다가 여러분이 출장 갔다가 군인들이 훈련 받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게 됐고 피해자 발생했고 이법유체각에 사고를 냈죠. 그럼 다친 피해자들이나 군인 때문에 가끔 탱크가 민간인 차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게 국가배상입니다. 마치 삼성과 직원이 이런 관계가 되듯이 국가와 공무원이 꼭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손해배상한 다음에 국가는 공무원에게 책임 묻는다면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국가배상이라고 얘기하죠. 손해배상, 국가배상. 피해자들은 이때 금전적인 걸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국가배상. 자, 민법의 것을 행정법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행정법은 이 손해배상, 국가배상과 함께 손실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비교하는데 방금 했던 게 국가배상이었죠. 이렇게 국가에게 손해배상 받는다. 이법유체간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손실보상은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건설하겠다, 댐 건설하겠다고 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죠. 토지 수용한 다음에 보상을 다 해줍니다. 요즘은 수용되면 변두리 땅들은 아주 좋잖아요. 쓸모가 없는데 도로 뚫려서 수용되면 보상금이 주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보상금 주어질 때 여기서 요건이 달라요.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이법하고 유체간 행위지만 여기는 법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건 적법입니다. 법대로 했다. 적법한 행위죠. 그리고 무책입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할 건데 적법하게 일을 했고 무책이니까 고의가실이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법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는 잘못 없이 고의가실 없이 적법하고 무책이 고의가실 없이 땅을 뺏겨서 특별희생이 발생하니까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이것을 손실보상이다라고 해서 보상금 돈 받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는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은 돈 받는 건 똑같아요. 다쳐서 치료비 달라, 정신적 피해가 크다, 돈 달라 똑같고 토지 수용됐으니까 보상금 달라, 돈 달라 똑같습니다. 근데 돈 달라는 것이 원인이 달라요. 여기는 공무원이 이법유책에서 사고 낸 거고 잘못을 한 거고 여기 토지 수용은 법대로 수용해서 적법하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건 적법무책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물어보죠. 손해배상은 이법유책이지만 손실보상은 적법무책입니다. 유책이란 말은 책임이 있다는 말인데 좀 더 간단하게 고의가실이 있다. 무책은 고의가실 없이 잘못 없는데도 잘못 없지만 보상은 다 해줘야 됩니다. 적법이면 이법이면 법을 위반해서 이법이면 배상이고요. 적법, 법대로 해서 적법이면 이건 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달라요. 배상은 뭔가 위반한 행위에 대한 돈을 메꿔주면 배상이요. 법대로 했는데 적법하게 했는데 돈을 메꿔주면 그건 보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배상금을 받으러 간다고 해야지 아버지가 사고 나서 다쳤는데 보상금 받으러 간다면 안 돼요. 토지가 수용됐으면 보상금 받는 거지 배상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있죠. 국가배상은 이걸 하나씩 분석합니다. 공무원 행위가 이법유체각에 사고 냈으며 과실로 사고 냈고
피해자 발생했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실보상은 그대로 이제 분석합니다. 적법무책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해 줄 때. 그럼 보상할 때 뭘로 보상할 건지 공시지가 하더라죠. 그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보상금을 수용됐는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건지 그 절차 등이 나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이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내용이 됩니다. 국가배상은 다시 2조와 5조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무원 개인이 책임 물어서 국가의 공무원이 사고 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게 국가배상법 제2조요 과실 책임. 과실로 사고 냈으니까 책임 묻는 거지만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용조물 책임이라고 해서 국가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철도, 육교, 도로가 움푹 파였다. 철도가 무너졌다. 육교가 붕괴됐다. 사람 다쳤다. 장마철에 전신주가 무너졌다. 그랬을 때 국가가 용조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용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피해자 발생해서 전봇대 넘어져 감전당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는 그 업체 또는 관리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과실이 있든 없든 모두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국가는. 그래서 우리는 국가배상을 2조 공무원의 과실이 된 과실 책임주의와 국가의 시설물이 잘못되면 무과실 책임으로 용조물 책임을 인정해서 이 국가배상은 두 가지 체계로 나눠놓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용조물 잘못했을 때 비행장 소음이 너무 커서 양돈장의 돼지들이 죽었어요. 새끼가 안 나고 유산됩니다. 그럼 그 비행장 소음 때문에 피해봤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양리 사격장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럼 피해자가 국가배상 같은 걸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전봇대가 무너졌다. 가지고 가로등 때문에 가게가 망가졌다. 용조물 하자 책임 이런 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해전보 제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무확보 수단과 금전적인 보상을 만족하는 수단이었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이거 가지고 억울한 사람은 쟁송 들어가서 행정심판 소송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마지막 7번째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